자,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고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들 어떤 게 있는지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대처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오메가3 부작용,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메가3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단히 안전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몸이 어딘가 불편한데 계속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출혈의 양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게 오메가3의 부작용일 수 있는데, 코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이런 것들이 오메가3의 혈전을 조절해주는, 그 혈전 생성을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또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이런 혈전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 중에서, 또는 노인분들에게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 그리고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끊어야 되겠죠. 또는 오메가3는 꼭 먹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으로 한번 바꿔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크릴 오일 같은 걸로 바꾸거나, 또는 조류 오메가3 같은 걸로 바꿔보거나 용량을 낮춰보셔도 보통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3의 부작용은 바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보통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도 가끔 뵀어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혈압이 떨어지는 오메가3 작용 때문입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작용이 있죠. 보통 일반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용인데, 저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좀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3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량 섭취할 때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러지 반응은 보통 이런 피쉬, 물고기 유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물고기, 고등어나 명태, 멸치 이런 거에서 보통 오메가3가 추출이 되는데, 생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고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죠.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어딘가 막 붓거나 이런 게 생기시면은 오메가3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시고, 간혹 가다가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더 심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메가3 종류를 바꿔보거나 식물성 조류율의 오메가3로 바꾸시면은 거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흔한 오메가3 부작용인데요. 위장장애죠. 설사나 이런 복통, 여기 명치 쪽이 딱 막히는 느낌, 위와 장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흔한 오메가3 부작용이다. 이럴 때는 섭취를 중단하시기보다는 보통 식사 도중에 먹어보거나, 식사 직후에 먹거나, 영양제를 여러 개 먹는다면은 오메가3만 단독으로 식후에 먹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계속 불편하면은 함량이 낮은 걸로 바꿔서 한 두 번으로 나눠서 먹는 그런 시도를 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간 수치를 간혹 높일 수 있는데 거의 드물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오메가3 대사가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그 외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오메가3 부작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논팩트,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변동을 줘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걸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오메가3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바로 DHEA라는 여성 호르몬 전구체 성분과 오메가3의 그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DHA를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걸 착각할 수가 있지? 말이 돼? 라고 싶었지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봐도 나옵니다. 구글에서 오메가3 DHEA를 치면은 그게 들어있으니까 먹지마,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대단히 황당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 오메가3를 먹으면 고지혈증이 심해진다. 사실일까요?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고지혈증 수치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유전자형 때문에 4분의 1 확률로, 25% 확률로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오메가3를 먹으면. 그러면 오메가3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덩어리가 큰,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관의 내피로 들어가서 축적이 되고 혈관을 막는, 그러니까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작은 크기의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큰 크기의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이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LDL 콜레스테롤 두 개 중에서 큰 걸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살이 찐다, 많이 먹으면 더 찐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오메가3는 일단은 기름 성분이긴 하지만 이게 크기가 뭐 요만큼 해봤자 1g밖에 안 돼요. 1g밖에 안 되고 불포화지방산이죠. 1g이면은 지방 기준으로 9kcal, 되게 소량입니다. 밥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불포화지방산이라 오히려 지방 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을 빼줍니다. 뱃살 같은 거, 내장 지방을 제거해주는 게 바로 이런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살을 빼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메가3를 먹으면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자료가 항상 갈려요. 어떤 자료에서는 전립선 암의 위험도를 높인다 또는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 오메가3가.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의 세동, 그러니까 부정맥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건데 연구 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반박하는 연구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 부정맥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들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들약 마그네슘 주의사항 부작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이 마그네슘 자체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서 성인 기준으로 한 300ml 이상, 보통 350ml 정도를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 섭취량이라는 거는 보통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부작용이 생길 용량입니다. 되게 안전한 용량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장에서 되게 정교하게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흔한 부작용과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되게 안전한데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생아나 보통 만 2세 이하의 아이들, 너무 고령자, 약 드시는 것도 많고 마그네슘 자체를 신장 기능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잘 조절 못 하시는 분들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중증 질환자 중에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잘 여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적정량을 먹어도 독성을 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부작용과 조금 드물지만 조금 안 좋은 부작용이 있는데, 드문 부작용은 대부분 주사, 황산마그네슘 같은 거를 치료 목적으로 응급실 같은 데서 사용하거든요. 심한 흉통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임신성 자간증 같은 게 있을 때 황산마그네슘 같은 걸 IV, 정맥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데, 그럴 때 생긴 부작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경미하고 자주 발생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위장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자체가 섭취 용량이 작게는 100mg에서 크게는 400mg까지를 한 번에 섭취하죠. 이게 일반 영양제 용량으로 따지면 큰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장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슘은 위에서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자극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온화가 잘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느 때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그네슘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것이죠. 당연히 오래 머무니까 위장벽을 때려서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가스참 같은 걸 기본적으로 아주 흔하게 발생시킵니다. 상담을 해보면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그네슘은 그 특성상 장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밀도가 되게 높고 삼투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장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심한 복통이나 설사 같은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는 설사를 흔하게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이런 위장장애는 달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산화 마그네슘이나 유기산 마그네슘과 같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성분 말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같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에서 드물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알러지를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이 미네랄 성분의 알러지는 흔하지 않은데 알러지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미노산에 알러지가 생기신 것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먹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경미한 부작용이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아주 드물다 0.1% 이하 정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이하, 10,000명 중에 1명, 거의 안 생기는 건데 그래도 생기면은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중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로 보이는,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보이는 게 이중시죠. 이것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뇌신경 물질을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작동되면 신경 전달 물질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저혈압, 차분하게 눌러주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혈압이 원래 낮으신 분들에게 특이적으로 과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제하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좀 억제하는 작용이 과하게 작용돼서 어지러움과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억제하는 작용이 심해지면 이제 호흡수가 조금 저하돼서 1분에 10번 정도, 12번 정도를 한다면 그게 줄어들게 되고 숨을 좀 덜 쉬게 되고 덜 쉬게 되니까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증세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거의 드물지만 케이스에서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뛰었다가 너무 느리게 뛰었다가 또 정상적으로 뛰었다가 느리게 뛰는 이런 부정맥 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그네슘 자체가 전해질 성분이기 때문에 방광 쪽에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소변량을 늘리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구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주사로 사용한 황산 마그네슘을 적정량보다 10배 이상을 많이 투여했을 때 사망 케이스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죠. 그거는 요약하자면은 경미하게 위장관 트러블은 흔하게 발생되는 편이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이런 흔하지 않은 중추신경을 누르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가지고 저혈압이나 부정맥이나 어지러움, 이중시 그런 것들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됐을 때 중단해야 되는 신호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법도 좀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위장관 질환들이 생기잖아요. 먹고 나서 위가 안 좋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식사 직후에 먹거나 하루에 2알 먹는 거면 하나만 용량을 줄여서 나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그네슘의 형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산화 마그네슘을 먹고 있으면은 유기염 마그네슘으로 바꾸고 유기염 마그네슘을 먹고 있다면은 킬레이트 되어 있는 마그네슘으로 바꿔보는 거. 성분을 바꿔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한 알에 200ml짜리면은 100ml짜리로 바꿔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요.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끊으셔야 돼요. 끊고 나서 병원 한번 가보시거나 한 1주에서 2주 정도 끊어주시고 이 제품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들약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가장 흔한 영양제 성분 비타민 A, B, C, D, E, K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철분 이런 것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보고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작용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빨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성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A.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되게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대부분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놀.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의 형태는 식품, 이런 채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고 우리가 대사 형태로 보충제로 먹는 게 보통 레티놀인데 레티놀이나 레티닐 같은 걸로 10만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보통 권장 섭취량이 한 100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단위로 따지면은 30만 정도 먹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되게 고용량 먹을 일이 없으실 건데 여드름 같은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고용량을 먹었을 때 급성으로 일주일에서 길게는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생기는 부작용의 양상은 두통, 구역구토, 시야가 흐려지고 근육이나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고 간 수치가 급등하고 뇌척수액의 압력이 증가하고 혼수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있죠.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피부나 이제 손발톱의 황변, 그리고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직구에서 따로 드시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좀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10만 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종합 비타민 한 3,0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케이스를 제가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고용량을 섭취했을 텐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됐을 때는 신장 쪽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가장 저용량인 경우는 하루에 10,000 단위 정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보통은 막 30만 단위, 그러니까 한 달분을 한 번에 다 먹는 경우, 막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 간혹 가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고, 보통 생기는 부작용이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신장 쪽에 신부전이 생겼고요. 고칼슘 혈증과 결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보통은 적정량을 드셨을 때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기간에 또 독성을 보여주는 비타민 성분은 바로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이것도 저용량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종합 비타민에 보통 많이 들어가야 100ml 들어가 있는데, 보통 1000ml 정도 이상 먹었을 때 간독성이 발생됐습니다. 보통은 나이아신은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따로 많이 먹죠. 따로 먹었을 때 1000ml, 많게는 3000ml까지 먹었을 때 간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손발의 부종, 저혈압 같은 거나 신장 독성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단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독성을 보여주는 미네랄 성분으로는 철분이 있었습니다. 철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철분 먹으면 쌓인다, 먹다 안 먹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분이 급성으로 독성 작용을 보여주는 경우는 보통 몸무게 1kg당 20mg 이상의 철분을 먹었을 때 좀 심각한 독성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면은 몸무게 60kg이면은 하루에 1200mg의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철분의 권장 섭취량은 20mg, 최대 상한 섭취량이 40mg 정도인데, 권장 섭취량의 한 60배를 먹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먹을 일이 없죠. 적정량의 철분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다 조절을 하거든요. 변으로 배출시키고 흡수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꾸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철분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거나 페르치닌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어지러움증이나 수족냉증이나 소화불량이나 두통, 생리통 같은 게 있는 여성분들이 챙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고용량일 때만 부작용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생겼다, 2주에서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 쪽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 손상이 생겼고요. 쇼크로 인한 혼수 상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로 인한 단기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보통 두통과 위장장애, 메스꺼움이나 복통 같은 거, 변비, 설사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게 특이적으로 생기는 단기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 장기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작용, 특이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고요. 이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신경독성이 간혹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보통 200ml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고요. 상한 섭취량이 100ml로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자료가 20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안전빵으로 절반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한 1000ml 정도를 매일 6개월 정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생겼냐면은 신경독성, 팔다리나 이런 쪽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따가운 어떤 신경통이 생기거나 신경쇠약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증, 균형을 못 잡거나 귀 쪽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런 신경독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케이스에서는 상한 섭취량보다 훨씬 작은 50mg을 오래 먹었을 때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거고, 보통은 200ml 이상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뭐 3년 이상 하루에 40mg 정도를 매일 섭취한 노인분에게서 고관절의 골절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량을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한 섭취량 100ml 이내로 국내 제품도 세팅돼 있고, 직구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B군을 2개 동시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도 먹고 100ml 먹고, 비타민 B군을 따로 먹는데 여기 100ml 들어있어서 200ml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200ml 정도
정도로 먹고 있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의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상한 섭취량을 넘는 4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대부분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구리 흡수가 방해가 되고,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연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발생하면서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가 결핍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겠죠. 구리 결핍이 뭐 단기간 생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아연을 고용량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고, 보통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고 하고요. 어지러움증이 생겼다고 하고 신경계 이상으로요. 그리고 기분과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를 하루에 1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복합제를 보시면은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연을 좀 고용량을 먹어도 거의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추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아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량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위장장애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고용량을 오래 먹었을 때, 보통 1000ml 이상 수년간 고용량의 칼슘을 계속 먹었을 때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됐다고 하고 신장결석의 위험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칼슘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혈관에 떠돌고, 그래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께 같이 드시고 비타민 K2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칼슘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간에 생기지 않고 수년 동안 칼슘을 오래 먹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성분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B7, 비오틴이 있습니다. 이 비오틴 같은 경우는 탈모 예방, 손발톱 건강을 위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이 뭐 5에서 10인데 1000부터 만, 뭐 5만, 10만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건강검진 검사 받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용량 비오틴은 보통 갑상선 검사할 때 수치를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 표지 검사를 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키고, 심근경색을 검사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켜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비오틴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용량 한 30, 100 이하 정도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고용량 드시는 분들 5000에서 10,000 정도 드시는 분들은 검사 하루 전에는 좀 끊어주셔야 된다. 그럼 비오틴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초고용량 드시는 분들 10만씩 드시는 분들은 검사 3, 4일 전에 끊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약들약. 자, 비타민 D는 한국 사람들의 한 90에서 95%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이 좀 더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어떤 정상 혈중 수치는 30에서 60 정도입니다.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한국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가 15 이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다 먹는 게 이점이 크고 섭취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큽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하거나 면역력을 높이거나 뭐 항암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질환들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인들보다 낮아요, 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게 대부분의 질환에 꼭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워주는 게 좋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의 부작용이 언제 생기냐면은 너무 많이 채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다. 자, 그렇다면은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4000 IU 하루에 그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종합 비타민에 한 400에서 1000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용량을 잘 계산하셔야 되고, 합산 용량을 따져봐야 됩니다. 오메가3에 일부 들어가 있고, 종합 비타민에 일부 들어가 있고, 칼슘 마그네슘 제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걸 합산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나를 체크해 보시고요. 4000 이하를 섭취한다면은 내가 안전하게 먹고 있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0 정도를 6개월 정도를 먹게 되면 정상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유지 용량으로 1000에서 한 2000 정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은 안전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용량으로 유지가 된다. 자, 이를 기반으로 비타민 D의 부작용 증상부터 빨리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은 메스꺼움 구토가 발생된다고 했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위장 장애 중에서
인해서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방향실조나 신경쇠약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신장결석, 요로결석, 신장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고칼슘 혈증의 증상입니다. 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신장결석입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섭취할 때 용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데이터상 보니까 비타민 D가 독성을 띠는 경우가 한 150 이상일 때였습니다. 30 이상이 정상인데 많이 높죠. 비타민 D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56세 여성이 13만 단위의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 4,000 이하인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한 3, 40배를 먹었는데 이랬더니 혈중 칼슘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신장결석과 심각한 신장의 손상이 발생됐다라는 케이스가 보고됐고, 두 번째 부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18개월의 영아에게 매일 5만 단위의 비타민 D를 3개월 동안 투여했더니 설사, 복통과 같은 심각한 위장장애가 발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정신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4세 남성이 20만 단위를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4,000 단위의 50배 용량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더니 정신착란과 신경쇠약, 그다음에 혼란 이런 게 생겼고, 입원하고 나서 10일간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타민 D를 적정한 용량을 섭취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4,000 이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00단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비타민 K2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3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에서 칼슘을 끌어와서 혈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뼈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지만, 비타민 K2가 적극적으로 혈중에 있는 칼슘, 그리고 조직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줍니다. 고칼슘 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K2죠. 작년 봄부터 비타민 K2가 허가를 받아서 이 제품화돼서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비타민 D3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도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들약? 유산균 섭취하다가 이런 게 생기면 바로 끊어야 돼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케이스가 보고됐던 유산균 부작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유산균은 정말 안전한 편입니다. FDA에서 그라스 등급을 받은 유산균 균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FDA에서 그라스 등급은 뭐냐면 남녀노소, 심지어 임산부까지 먹어도 대체로 안전하다, 되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안전한 게 바로 유산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2018년 정도에 아마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산균의 일반적인 부작용 케이스는 흔하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위장에 자극을 한다, 흔하지 않지만 좀 더부룩하다, 배가 아프다, 이런 거는 흔해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유산균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장에 정착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우리 몸에 없는 유익균인데요.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면역기관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반대로 면역과 항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경미한 부작용인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WHO에서 이제 부작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신에 어떤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호르몬이나 여러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면역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유전자 전이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신 감염은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세균의 감염 증상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과 여러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유산균이 장에서 뇌까지의 어떤 호르몬 축에 영향을 주고, 엄밀히 말하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에 우울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거나 기분의 변화를 유발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사도 장에서 영향을 받는데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거나 갱년기 증상 같은 홍조가 생기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교란은 유산균 자체가 원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으로는 면역계를 교란시켜가지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기에 잘 걸리게 하거나 아토피 증상을 또 안 좋게 하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유전자 전이를 유발한다는 게 뭐냐면은 특정 유산균 균주가 서로 염색체가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생제 내성균주를 더 증식시키고 어떤 약에 대한 대사를 잘 못 시키고 비타민 흡수 같은 걸 막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유해균들을 더 증식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산균의 좀 안 좋은 부작용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당장 끊어야 되는 유산균의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장 트러블 같은 게 생기거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기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이내로 사라집니다. 잘 맞으면요. 그런데 끊어야 되는 경우는 2주 이상 알러지가 반복되는 경우는 좀 끊어주셔야 돼요. 알러지가 계속 생기면은 감작, 탈감작 해가지고 알러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2주 이상 알러지가 계속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얘를 대놓고 철저히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독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얘를 퇴치하기 위한 과민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계속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고 2주 이상 먹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 어느 순간 확 폭증하면서 입술이 붓거나 눈두덩이가 붓고 더 심해지면은 기도가 부으면서 숨이 가파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럼 바로 병원 달려가셔야 됩니다.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주 이상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 트러블 같은 경우도 보통 1, 2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흔한 부작용인데, 보통 뭐 4주 이상 오랫동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속이 쓰린 것 같은데, 설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장염 걸리거든요. 외부 물질, 장염 유발하는 그 대장균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이럴 때는 명현 반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2주 이내에 안 없어지고 4주 이상 지속되는 이런 장 트러블이 생기면 당장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물지만 이제 더 치명적인, 이거 당장 끊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속적인 어떤 두통이나 반복되는 고열, 이런 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끊어야 돼요. 이게 1주, 2주 볼 것도 없이 열나면 바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냥 폐혈증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폐혈증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두통이 생기고 열이 나고 전신이 부어요. 온몸이 땡땡 붓고, 더 나아가서는 몸에 수포가 생깁니다. 이 증상이 2018년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인이 되신 그분이 이 증상을 참고 먹다가 돌아가신 건데, 이게 폐혈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부정맥이 생기고요, 숨이 가파지고 저혈압이 생기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폐혈증이 뭐냐? 유산균을 먹었는데 그 균이 혈관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혈관까지 균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장에서 한번 막아주고 피부도 막아주고 위산으로 균을 죽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은, 이런 분들 유산균 조심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 자가 면역성 질환, 아토피 심하고 류마티즘 같은 게 있는 분들, 크론시병 같은 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장에 있는 면역 기관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었는데 장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직후, 그러니까 큰 수술하신 분들 면역력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신 분에게서 유산균 섭취하고 폐혈증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생아나 조산아, 특히 조산아, 면역기관이 잘 형성되지 못한 조산아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폐혈증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몸이 좀 쇠약해지고 큰 수술을 하셨거나 면역 억제제 센 거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의 폐혈증 증상을 잘 기억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약들약. 자, 그렇다면 유산균의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섭취했을 때 체크를 해야 되죠. 경미한 알러지인지, 경미한 위장장애인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지를 첫날부터 한 2, 3일 차에 보통 드러납니다. 최대 일주일 이내에 보통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실 모든 영양제에 다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나 변비 같은 게 생기거나 좀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밥 먹고 드시거나 테이퍼링, 이틀에 한 번 정도 먹는 걸 한 2주 정도 해서 몸이 적응 기간을 가지면은 부작용에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심한 부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포가 생기고 열나고, 이런 분은 당연히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끊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병원 가서 알러지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제품을 선정하면은 조금 이런 부작용의 빈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니스코에 있는 특허균주나 우리나라 뭐 비피도사의 특허균주 같은 경우는 그라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안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 거의 안 생기는 좀 검증된 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균은 개인 특이적으로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지만, 부작용의 빈도를 낮추고 좀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좀 검증된 좀 유명한 유산균을 먹는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비타민C를 먹을 때 대단히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섭취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부작용들은 가역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끊으면은 돌아오는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비타민C의 대표적인 부작용,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등이 되게 아프죠. 딱 이 주먹 2개 정도의 이 등, 배꼽 뒤쪽의 등이 아픕니다. 근데 그 통증이 반복
반복되면은 중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재발한 적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비타민C 1000ml 이상 먹었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비타민C 1000mg 정도를 먹었을 때 옥살산, 그러니까 결석을 만드는 그 옥살산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배출량이 많게는 몇 배 증가한다,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로결석 증상이 나타나시는 뭐 등이 아프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뭐 그런 분들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비타민C의 부작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C를 포함해서 항산화 성분 고용량을 먹었을 때 생기는 공통적인 부작용이거든요. 먹다 보면은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보통 원인은 거의 불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6g 이상 고용량 메가도스를 했을 때 발생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뇌피셜로 굴려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고용량 섭취로 인한 위장장애. 위장장애가 생기면은 위쪽에 트러블이 생기고 위가 경직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혈류, 피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시적인 허열, 그러니까 빈혈과 같은 두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타민C를 먹으면은 우리 몸의 적혈구가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다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산소가 이제 많이 운반되고 이곳저곳에 막 공급되면서 일시적인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빈혈과 같은 혈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론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C를 고용량을 먹었을 때 두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럴 때는 보통은 이 고용량 요법을 했을 때 끊어주셔야 돼요. 보통 6000ml 이상에서 발생된다고 하지만 1000ml에서도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용량을 줄여주거나 끊어주시고 용량을 낮춰서 이 두통이 안 생기는 용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 어지러움 또는 쓰러지는 경우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C 같은 경우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피를 막 돌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어 증상으로 어지러움과 실신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증상의 케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경구로 먹는 거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IV로 초고용량을 비타민C를 피로 직접 공급했을 때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구로 고용량 먹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지럽거나 주저앉을 정도로 정말 현기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용량 찾아가셔야 돼요. 네 번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한 설사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위장장애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뭐 구역구토가 생기면서 막 신물 올라오고 이런 증상 너무 당연한 것이죠. 비타민C가 산성이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심한 설사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설사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용량 조절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에 머물게 되고, 장에 머물면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장에 머물기 때문에 설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랑 마그네슘이랑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면은 건강하게 변비를 개선시킬 수가 있죠. 심한 설사가 생긴다 할 때는 섭취를 중단하시고 용량을 확 낮춰서 설사가 안 생기는 용량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번외로 비타민C를 막 먹었는데 혈당이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끊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경우는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랑 포도당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체크기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비타민C는 오히려 혈당을 낮춰준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거의 필수적인 게 비타민C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증상들이 생기면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였죠? 등이 아프거나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심한 설사나 구역구토가 생길 때는 비타민C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역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주면 바로 회복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올라간다는 케이스가 저도 본 것 같은데 간독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C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다른 첨가물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비타민C에 식물성 성분 다른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그 자체는 거의 문제가 없다. 간 수치와 상관없습니다. 약들약 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개별 포장 단백질 보충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쉐킷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분도 많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되게 안전한 게 단백질 이런 보충제인데 의외로 조심해야 될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거든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 신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대표적인 신장결석과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런 단백질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장결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과잉한 아미노산이 우리 혈액을 산성화를 시킬 수 있고 혈액 산성화를 유발하면은 칼슘 배출량도 늘어나고요. 칼슘의 용해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칼슘이 결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장결석은 신장에서 결석, 돌덩어리가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요도나 요관에도 결석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신장결석이죠. 요로결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많이 먹었을 때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평소에 요로결석 같은 신장결석 같은 게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장 독성 같은 경우도 고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부산물들 요산, 요소, 아미노산 일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소변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압이 더 커지고 많이 걸러줘야 되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데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통은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수치가 안 좋거나 신장 약을 드시거나 신부전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 말고 식물성 유래의 단백질은 여러 가지 식물성 성분이 섞여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더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단백질 보충제를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은 바로 소변량이 증가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것도 물론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거나 그런 부산물로 아미노산이 생기고 요산요소, 암모니아 같은 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배설시키면서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거든요. 소변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신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같은 부분인 거죠. 아무튼 간에 탈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섭취로 인한 우리 몸의 부작용은 바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에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일반적인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노인분들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산, 요소 등으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해서 배출을 소변으로 시키는 그 과정에서 간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은 분들이나 어르신들이어가지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뭐 간부전이 있는 분들이 드시고 간성 혼수 같은 게 발생되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이런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을 제외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가지 정제가 안 된 식물성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브 성분과 마찬가지로 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유청 단백으로 단백질 순도가 높은 걸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흔한 부작용이지만 네 번째로 위장장애. 이런 위장장애는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죠. 단백질 함량 높은, 순도 높은 거를 위에다가 때려 붓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단백질 덩어리가 위에 딱 걸리게 되겠죠. 내 몸의 소화력은 한정되어 있고 나올 수 있는 위산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면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그리고 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위장장애를 더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흔한 단백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사항이 가까운데요.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한 끼 또는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드시면은 영양결핍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성분 등이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하나의 부작용,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함량 섭취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백질 중독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나도 많이 먹게 되면은 단백질 중독이 발생돼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중독은 보통 총 에너지 섭취량의 한 35% 이상을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한 2400kcal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만 한 200g씩 자주 먹게 되면은 단백질 중독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단백질 적정 섭취량은 우리 몸무게 1kg당 보통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중간값인 한 1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무게가 50kg면은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은 한 50g 정도인데 이런 단백질 중독은 200g 정도를 섭취하기 때문에 4배 이상을 섭취했을 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발생되는 단백질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 중독이 발생되면은 고용량 단백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신장의 부담, 그리고 고암모니아 혈증, 고아미노산 혈증, 고인슐린 혈증으로 간장, 신장 독성, 그리고 구역구토 설사 같은 게 발생되고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간성 혼수가 발생되면은 사망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는 단백질 중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영양실조의 한 가지로도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2대 1대1 탄수화물 2, 단백질 1, 지방 1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이런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는 단백질 보충제, 유청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 고기, 그러니까 닭고기,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것만 먹었을 때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몸에서 요산이 축적되는 게 고요산 혈증, 통풍인데 통풍은 이런 고기류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핵산에 있는 구아닌, 아데닌 이런 것들, 이런 퓨린 성분이 요산으로 전환되고 요소로 전환될 때 요산이 요소로 잘 전환되지 못해서 요산이 과잉 축적됐을 때 발생되는 게 바로 통풍이고요. 우리 몸에서 요산에서 요소로 잘 전환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더라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요산이 쌓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풍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운동 정말 빡세게 하고 고기만 먹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통풍이 가끔 발생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단백질 보충제는 거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위장장애나 영양결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발생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요로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 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안전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아르기닌,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섭취 당장 중단하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은 대단히 안전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보충제죠. 그런데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조금 깊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르기닌 효능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NO를 유리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활력을 돋게 하고 동화작용, 근육을 합성해주는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먹었을 때 벌크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충제이면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그런 사이클에도 작동되기 때문에 간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는 아미노산이 바로 아르기닌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나 경미한 알러지, 그리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어지러움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라이신과 경쟁을 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라이신 결핍성, 대상포진이나 염증 반응 같은 게 발생될 수 있고, 일시적인 간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이 아르기닌을 섭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암 환우분입니다. 치료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치료받고 잠깐 쉬는 동안에 그럴 때 아르기닌을 활력이나 에너지 증진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섭취할 때에 아르기닌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엠토르 단백질 때문입니다. 엠토르 단백질이 뭘까? 제가 예전에 시르트윈, 썰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자가포식이라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mTOR라는 걸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mTOR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기질이 바로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TOR라는 거는 바로 메카니스틱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라파마이신의 타겟 물질이다 이런 뜻인데요. mTOR라는 거는 바로 라파마이신이라는 그 물질이 억제하는 물질이면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파마이신이 뭔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방용 의약품으로 시롤리무스 또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성분으로 처방이 나오고, 이 성분은 면역 억제 또는 항암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 이스터섬 토양에서 세균에서 발견된 항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1960년도에 처음 발견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포 단위의 수명이 연장되고, 더 나아가서 쥐 실험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물질이 수명을 연장시키나 하고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mTOR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작용, 그러니까 라파마이신이 타겟팅해서 억제하는 이 물질이 바로 mTOR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진 그 물질입니다. mT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활성화되면 수명이 좀 줄어든다, 병이 생기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mTOR라는 이 단백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mTOR랑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AMPK라는 단백질, AMPK 효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MPK가 높아지면은 mTOR가 낮아지고, mTOR가 높아지면 AMPK가 낮아지는 이런 서로 반대의 작용을 보여주거든요. AMPK라는 거는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 AMP라는 에너지 물질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가 되게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효소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몸의 이화작용, 에너지를 막 분해하는 그런 효소로 작동이 되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걸 막 분해하고요, 우리 몸에 지방을 막 분해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막 만드는 작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막 태우기 때문에 식욕은 늘어나지만 지방 대사가 촉진되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그 장수, 몸의 찌꺼기나 항암 이런 작용, 항염증 작용을 보여줄 수가 있고, 소모를 시켰으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를 막 만들고 대사를 해야 되는 작용이 촉진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생식 호르몬을 합성하면서 그 여러 가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뭐 혈압을 낮춰주고 막 그런 이로운 작용이 많이 있는 그 효소가 바로 AMP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되는 게 바로 mTOR라는 겁니다. mTOR는 반대로 에너지가 넘칠 때 작동되기도 하고, 많이 배가 부를 때, 많이 먹었을 때 그러기도 하고, 운동을 많이 안 할 때도 작동되는 이런 단백질인데요. mTOR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를 더 합성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청소하고 암을 예방하는 자가포식 같은 게 억제가 되고, 라이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분해해서 그 청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찌꺼기 같은 걸 녹이는 그 기관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근육이 합성되면서 세포가 많이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동화작용이 이루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염증 조절이 잘 안 되고 암이 더 유발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시그널로 알려져 있지만 그냥 퉁치면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많이 복제되는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서 암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항암 치료제로 이렇게 아르기닌을 차단하는 그런 효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상, 3상 단계에서 20개인가가 임상 연구를 돌리고 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항암제로 활용될 정도로 아르기닌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게 이제 암 환자들에게 좀 이로운 작용을 보여주고요. 따라서 요약하자면은 mTOR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 증식, 그리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억제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동화작용이 촉진되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게 암 환자들 같은 경우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mTOR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mTOR뿐만 아니고 아르기닌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NO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거를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합성을 촉진시켜주는데, 그때 암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이 더 발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아르기닌이 충분할 때 말고 아르기닌이 부족해지면은 아르기닌 의존성, 결핍성 세포 자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세포들이 스스로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이러한 작용으로
아르기닌은 암 환우분들이나 암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있죠. 그리고 사이클대로 이렇게 치료받고 쉬는 동안에 휴약 기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르기닌 섭취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전 임상 단계, 세포 실험이나 쥐 실험 단계의 데이터만 있는데 방광암이나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이 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었고, 임상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과 췌장암, 유방암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우가 아니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mTOR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작용을 촉진시키는 AMPK랑 동화작용을 촉진시켜주는 mTOR라는 단백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mTOR를 억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작정 아르기닌을 섭취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밸런스 있게 섭취하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암 환자가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르기닌 섭취하는 거에 대해 이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섭취하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나 이제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암 환우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르기닌 큰일 났어, 암 발생돼, 이런 거는 정말 억측이고 더 나간 거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걸로 mTOR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기질로 작동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르기닌, 두 번째가 글루타민, 세 번째가 류신이에요. 근데 이게 다 동화작용을 만들어주고 세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을 먹는다고 암 생깁니다라고 이렇게 무리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억측이고요. 암 환우가 아니신 분들이 이 글루타민이나 류신이나 아르기닌 섭취한다고 암이 생긴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억측하지 마시고요. 이 점 참고해가지고 좀 더 건강한 영양제 생활을 우리가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우려치 마세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그 암 환우분들이 체력을 위해서 아르기닌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들약 오늘 영상은 영양제 섭취할 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셔야 될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보통 안전하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이기 때문에 보통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먹거나 과민 반응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보통 알아두면 대응이 가능한데 무작정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좀 부작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양제 섭취할 때 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양제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빌베리, 비타민 C, 케일가루, 코큐텐, 그리고 글루타치온이군요. 그런 것들을 막 먹게 될 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 먹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신장이 부담될 수도 있고, 위가 탈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응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을 때 부작용 피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의 부작용이 초반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약사 케일 좋다고 해서 케일가루 먹어야지 하고 먹는데 갑자기 초반에 심한 복통이나 알러지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 안전하지만 나한테는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부작용을 막을 때는 우리가 초반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를 처음 섭취할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알러지 체크입니다. 알러지. 이런 거 오메가3는 물고기에서 추출된 거고, 내가 물고기 생선 알러지가 있으면 먹었을 때 바로 알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저혈압이 있는데 심한 저혈압이라 오메가3를 못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 초반에 이러한 알러지 체크랑 부작용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한 번, 길게는 한 3-4번 정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알러지가 생기거나 두드러기 생기거나 피부 가렵거나 어딘가가 눈이 붓거나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런 것도 생기고, 초반에 이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몸의 이상 반응을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할 게 뭐냐면, 위장 장애가 되게 흔하거든요.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러한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초반에 다 발생돼요. 그래서 초반에 비타민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거 아닌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 장애 체크도 꼭 하셔야 되고, 위장이 안 좋은데 먹었을 때 배가 아픈데 몸에 좋겠구나 하고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장을 버려가면서 아프면서 참으면서까지 영양제 먹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부작용 피하기 위해서 고약사가 추천하는 거 다 샀어. 오마비디우씨 샀는데 이거 다 먹어야지, 너무 좋대. 처음 먹는 분이 또는 새로 먹는 분이 갑자기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 먹을 때는 보통 이 오메가3를 먹기 시작했으면 이 오메가3를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먹어보고,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고 나서 괜찮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추가해야
해야지 3일 정도도 먹어보고 3일 정도 비타민C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영양제 드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이만큼 먹고 있는데 고약사가 빌베리랑 이 글루타치온 좋다고 했으니까 기본에다가 추가해봐야겠다 해서 추가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부터 3일간 충분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거 한 번에 다 먹다가 알러지가 생기거나 또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또는 심한 위장장애가 생기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먹다 보면은 갑자기 속이 아픈 게 생겼어요. 만약에 오메가3 먹고 괜찮고 비타민C 먹었는데 괜찮았고 근데 종합 비타민을 딱 먹었는데 이때부터 알러지가 생겼어요. 얘가 원인인 거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꼭 필요한 것만 먹는 습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디에서 좋다더라 그리고 고약사가 좋다고 하더라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케일이 막 진짜 좋대, 야채 안 먹는 사람도 이거 먹으면 되게 좋대 하는데 내가 과연 야채를 많이 안 먹고 있나? 충분히 먹고 있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고약사가 이 빌베리가 좋다고 하더라, 이 빌베리 먹으면 혈당 떨어지고 막 눈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눈이 안 좋은가? 혈당이 내가 정상이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것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연계해서 또 말씀드릴 게 이 제품들의 정확한 효능 효과, 내 몸에 왜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를 꼭 습득하세요. 좋다고 해서 카더라라고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방송에 노출돼가지고 에사비가 좋다, 에사비 효과 있다고 전 보고, 그 다음에 뭐 레몬수가 좋다 해서 막 요즘에 막 광고에서 막 많이 노출되는데 TV에 노출되고, 레몬수도 뭐 괜찮죠. 물 대용으로 먹기 참 좋은데 근데 왜 좋은지, 그리고 뭐 다이어트 유산균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먹지 마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얘의 기전이 무엇이고 진짜 어느 정도 검증된 건가, 그런 걸 좀 따져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늘리다 보면 뭐 기회비용도 돈도 들어가지만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양제 회사들은 호시탐탐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효능 효과 꼭 왜 필요한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영양제별로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체크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막 모낭염 같은 게 생겼는데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판토텐산이라는 피부 여드름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부작용이었거든요. 알고 드셔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 영양제 때문이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은 영양제 처음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추가할 때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 영양제 성분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처음 추가할 때 너무 급하게 여러 가지 추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고, 초반에 부작용 빈도가 높으니까 대표적인 부작용 뭐 위장장애, 알러지, 두통, 어지러움 같은 건 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필요한 거가 맞는지 되물어 보시고요. 이 제품의 효능 효과 정확히 알고 어떤 매체에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영양제 부작용 확인하셨나요? 빈도는 낮아요. 영양제 부작용이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건강하자고 내 돈 내서 구매한 영양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겠죠. 잘 알아두시고요.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그리고 영양제를 새로 추가하실 때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